서울 한복판, 광화문 광장, 수천만 명의 발길이 오가는 그곳에 50년이 넘도록 한 장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칼, 혹시 일본도 아닌가? 저 갑옷, 중국 것 아닌가? 저 얼굴, 조각가 본인 얼굴 아닌가? 심지어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동상은 패장의 모습이라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우리가 50년 넘게 우러러본 그 동상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오늘 그 논쟁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1968년 4월 27일) 광화문 세종로 한복판에 거대한 동상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높이 6.5m의 청동 장군상, 그리고 10.5m의 좌대, 합쳐서 총 17m.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물 동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광화문 광장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올려다보는 바로 그 동상. 그 육중한 청동의 무게 뒤에는 단순한 위인 기념을 훌쩍 넘어선 매우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때는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당시 민주공화당 의장이었던 김종필에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일본이 가장 무서워하는 인물의 동상을 세우라. 단 한마디. 그러나 그 한마디에는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당시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직후였습니다.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한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 관계가 다시 열리던 그 시점에 대한민국 정부는 미묘하고도 복잡한 역사적 긴장감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굴욕적인 조약이라는 비판이 국내에서 거세게 일었고 국민의 자존심은 깊이 상처 입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꺼낸 카드가 바로 이순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국가 안보적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임진왜란을 기억한다. 우리는 이순신을 기억한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광화문이라는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일본이 역사상 가장 두려워했던 그 이름을 박아넣는 것. 그 자체가 외교이자 안보이자 국민 통합의 수단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애국선열조상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서울대학교 조속과 김세중 교수가 동상 제작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건립 비용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부담했습니다. 국가 예산이 아닌 대통령 개인의 결단으로 만들어진 동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동상은 처음부터 한 개인의 강한 의지와 국가적 상징성이 뒤섞인 매우 특수한 탄생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상이 세워진 1968년엔 지금 우리가 누리는 풍부한 역사 연구 환경과는 전혀 다른 시대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고증 자료는 극히 빈약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것은 이순신 장군의 실전용 칼인 쌍용검의 실물 사진조차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쌍용검 관련 실물 자료는 동상이 세워지고 무려 16년이 지난 1984년에야 비로소 세상에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조각가 김세중 교수가 당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나마 접근 가능한 가장 권위 있는 자료, 아산 현충사에 보관된 이순신 장군의 장도와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이당 김은호 화백이 그린 영정,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그 시절의 작가를 단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역사에 대한 몰이해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후 40년 넘게 이어질 모든 논쟁의 진짜 씨앗입니다. 빈약한 자료, 강한 정치적 의지, 그리고 한 예술가의 상상력이 뒤섞여 탄생한 동상. 그것이 광화문의 이순신입니다. 동상이 세워지고 채 10년도 지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역사학자들과 군사 고증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동상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학술적 의문 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단순한 학문적 토론의 수준을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칼이 이상하다, 갑옷이 이상하다, 북이 이상하다, 얼굴도 이상하다. 비판은 사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들은 단순히 미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고증의 문제, 즉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화문 한복판에 세워진 동상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국가의 상징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기에 논란은 학계를 넘어 언론과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결국 공식적인 움직임이 생겨납니다. 1979년 서울시는 문화공보부로부터 동상 재제작 허가를 받아냅니다. 재제작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시 고직 논란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민간의 불평이 아니라 서울시와 문화공보부라는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인정하고 재제작을 결정할 만큼 논란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에 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역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합니다. 동상 재제작 계획은 그렇게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조용히 묻혀버렸습니다. 이 나라의 현대사를 뒤흔든 한 사건이 동상 하나의 운명까지 바꿔버린 것입니다. 재제작을 추진하던 동력은 사라졌고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며 이순신 동상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세월을 버텨나갔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해줍니다. 첫째, 재제작을 허가받을 만큼 당시에도 고직 문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다는 것.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제작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해 이 동상을 둘러싼 논쟁은 순수한 학문적 토론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치적 상황과 깊이 맞물려 있었으며 그 정치적 맥락이 동상의 운명을 결정해왔다는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 2010년 동상은 40일 동안 경기도 이천의 공장으로 옮겨져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받고 광화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십 년간 서울의 매연과 비바람을 맞으며 낡고 손상된 부분들을 정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봉상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의미 있는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보수를 마치고 돌아온 동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곱지 않았습니다. 짝퉁 동상이다. 수십 년에 걸쳐 비바람을 맞으며 세월의 흔적을 머금었던 원본의 질감이 보수 과정에서 지나치게 새 것처럼 바뀌어버렸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특유의 녹청색 빛깔과 질감이 사라지고 어딘가 어색하고 낯선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짝퉁 논란은 인터넷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순신 동상을 둘러싼 의혹과 불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누적된 논란의 배경미에서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저 동상, 도대체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하나씩 낱낱이 따져보겠다고. 수십 년간 이어져온 논쟁의 핵심 쟁점들을 하나씩 꺼내 정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이 오른손에 칼을 쥐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항복하는 패장의 모습이라는 주장입니다. 비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칼을 오른손에 쥐고 있다는 것은 칼을 상대에게 바치는 항복의 자세이며 이는 전쟁에서 진 패장이 적에게 무기를 내미는 굴욕적인 행위를 연상시킨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전쟁 영웅을 기리는 동상이 하필이면 패배와 항복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는 주장. 이것은 단순히 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명예와 직결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판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져나가며 동상 교체 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판은 과연 타당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판은 논점을 잘못 짚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상의 진짜 고증 문제는 칼을 오른손에 쥐었느냐, 왼손에 쥐었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칼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 자체입니다. 조선시대의 무관 문화를 살펴보면 장수는 칼을 손에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은 허리에 차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패검 혹은 환도라고 합니다. 조선 무관의 기본 중의 기본, 상식 중의 상식이 바로 이 패검 문화였습니다. 전투 중에도 의식 중에도 장수는 칼을 허리에 찼지 손에 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상이 칼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증에서 벗어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이냐 왼손이냐를 따지는 것은 이 본질적인 문제를 완전히 비켜간 논쟁입니다. 칼을 손에 드는 것 자체가 조선 무관의 관례에 없는 것인데 어느 손에 들었느냐를 가지고 패장이니 아니니를 다투는 것은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나아가 조각가 김세준 교수의 예술적 의도를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오른손잡이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동상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민들, 그 압도적 다수가 오른손잡이입니다. 조각가는 그 점을 고려했습니다.
오른손에 칼을 쥔 동상의 자세는 보는 이로 하여금 태극적 대칭의 미학, 즉 정중동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겉으로는 고요하게 서 있지만 그 안에 폭발적인 역동성과 위험을 담아내는 조형 언어, 그것이 작가의 의도였습니다. 패장의 모습이라는 비판은 이러한 예술적 맥락과 조선 무관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표면만을 보고 내린 성급한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칼을 손에 쥐고 있는 것 자체의 고증 문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패장의 상징으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이 동상이 담고 있는 예술적 가치와 상징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시각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패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동상도 패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두 번째 쟁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살펴본 첫 번째 쟁점보다 훨씬 더 뜨겁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했던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이 들고 있는 칼이 조선의 칼이 아니라 일본도라는 주장.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하필이면 일본의 칼을 들고 서 있다는 것. 이 주장이 인터넷에 퍼지는 순간 사람들의 반응은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말이 됩니까?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의 동상을 세우라고 했더니 그 손에 일본도를 쥐어줬다는 게, 이것은 단순한 고증 오류가 아니라 역사적 모욕이라는 주장이 들끓었습니다. 비판의 근거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조선의 대표적인 군용칼인 환도는 평균 길이가 약 80cm입니다. 비교적 짧고 곡선도 완만하며 직선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그런데 광화문 이순신 동상이 들고 있는 칼은 어떻습니까? 길이가 130에서 150cm에 달하고 곡선의 휘어짐이 크며 날렵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대표적인 칼인 카타나와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칼자루의 줄감기 방식까지 X자 교차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일본식이라는 주장이 더해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증거들만 나열하면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결정적인 반론이 존재합니다. 조각가 김세중 교수가 동상의 칼을 만들 때 참고한 것은 일본도가 아닙니다. 충청남도 아산 현충사에 보관되어 있는 이순신 장군의 장도였습니다. 장도는 실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칼입니다. 그 길이가 무려 약 197cm에 달합니다. 거의 2m에 가까운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대형 의장용 칼입니다. 조각가는 이 장도를 모델로 삼아 동상의 칼을 제작했습니다. 다만 전체 동상의 비례에 맞게 크기를 줄이는 과정에서 비율을 정확히 맞추지 못했고 제작 방식도 다소 투박하게 완성되면서 실제 장도와는 다른 인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눈에 일본도처럼 보이는 오해가 생겨난 것입니다. 즉, 의도적으로 일본도를 모델로 한 것이 아니라 비례와 제작의 한계에서 비롯된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칼자루의 X자 교차매기 줄감기 방식은 어떻습니까? 이건 역시 무조건 일본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일본의 다양한 무기 기술을 연구하고 수용했습니다. 칼자루의 교차매기 방식도 그 과정에서 조선 환도에 수용된 기법 중 하나였습니다. 조선 후기인 1813년에 편찬된 군사기술 교범인 융원필비에도 이 교차매기 방식이 등장합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이 자국의 무기체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받아들인 기법이라는 것이 문헌으로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실전용 칼로 알려진 쌍용검에도 교차매기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쌍용검의 실물 사진 등 관련 자료는 동상이 세워진 1968년보다 훨씬 나중인 1984년에야 발견되었습니다. 동상을 만들던 당시의 조각가가 쌍용검을 참고하고 싶어도 참고할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당시로서는 현충사의 장도가 유일하게 실물로 확인 가능한 가장 권위 있는 참고 자료였고 조각가는 그 자료에 충실히 따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동상의 칼은 일본도가 아닙니다. 현충사에 보관된 이순신 장군의 장도를 모델로 제작한 것이며 칼자루의 교차매기 방식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이 스스로 수용한 기법입니다. 일부 비례와 제작 과정의 미숙함이 오해를 낳았을 뿐 이것을 일본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역사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손에 일본도가 쥐어져 있다는 주장은 분노를 자극하기에는 충분했지만 사실에 기반한 비판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입니다. 칼 논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즈음 이번에는 동상이 입고 있는 갑옷을 향한 비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판 역시 단순한 미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징이
중국의 것을 걸치고 있다는 매우 자극적인 주장을 담고 있었기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조선의 전통 갑옷은 기본적으로 두루마기형입니다. 몸통을 감싸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어깨 부분이 별도로 덮이지 않는 형태가 조선 무관 갑옷의 기본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화문 이순신 동상이 입고 있는 갑옷은 어깨 부분이 커다란 갑옷 조각으로 덮여 있는 피박형 구조입니다. 이 피박형 갑옷은 조선의 것이 아니라 중국의 갑옷 양식이라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습니다. 인진을한의 영웅이 중국 갑옷을 입고 서 있다는 것, 이것 역시 심각한 고증 오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꽤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역사적 사실을 단순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제작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각가 김세중 교수는 동상 제작 당시 당대 최고의 초상 화가로 손꼽히던 이당 김은호 화백의 이순신 장군 영정을 주요 참고 자료로 삼았습니다. 이당 김은호 화백은 조선시대 인물화의 전통을 계승한 화가로 그의 영정은 단순한 상상화가 아니라 당시까지 전해지던 다양한 역사적 자료와 그림 전통을 바탕으로 그려진 것이었습니다. 조각가가 이 영정을 참고하여 갑옷을 표현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피박형 갑옷은 정말로 조선과 무관한 순수 중국식인가? 역사 기록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다양한 기록화들을 살펴보면 조선 장수들이 피박형 갑옷을 입은 모습이 여러 곳에서 확인됩니다. 인진을한 전후 시기를 담은 그림인 장양공정 토시전 도호도를 보면 조선 장수들이 어깨를 덮는 피박형 갑옷을 착용한 모습이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광해군 시대에 편찬된 동국신속 삼강행실도에도 유사한 갑옷을 입은 장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북관유적도첩에서도 마찬가지 형태의 갑옷이 확인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선 전기와 중기, 즉 이순신 장군이 활약하던 임진왜란 전후 시기에 조선의 장수들이 피박형 갑옷을 실제로 착용했다는 것이 당대의 그림 자료들로 뒷받침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의 영향을 받은 갑옷 양식인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중국의 문물과 군사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던 시대였고 피박형 갑옷은 이미 조선 장수들의 실제 전투복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상의 갑옷이 피박형이라는 사실을 두고 무조건 중국식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속단입니다. 당시 조선 장수들이 실제로 입던 갑옷의 형태가 현충사의 자료와 당대 기록화에 남아있으며 조각가는 그 자료들의 전통 위에서 작업했습니다. 물론 세밀한 고증 측면에서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동상이 만들어지던 1960년대에 조선 갑옷에 관한 정밀한 학술 연구 자료가 얼마나 축적되어 있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풍부한 역사 연구의 성과는 수십 년에 걸친 학자들의 노력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 성과를 기준으로 60년 전 작가의 작업을 단죄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중국식 갑옷이라는 비판, 자극적이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역사 기록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네 번째 쟁점입니다. 칼 논란, 갑옷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동상의 얼굴 자체를 겨냥한 비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비판은 앞선 것들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역사적 고증의 문제가 아니라 동상을 만든 조각가 개인을 향한 의혹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광화문 이순신 동상의 얼굴이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이순신 장군의 표준 영정 얼굴과 다르다는 것. 둘째, 더 나아가 동상의 얼굴이 조각가 김세중 교수 본인의 얼굴을 빼닮았다는 것. 즉 조각가가 이순신 장군의 동상에 자기 자신의 얼굴을 집어넣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비판이 퍼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상당히 격렬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위인의 동상에 작가가 자신의 얼굴을 새겨 넣었다면 그것은 예술적 자유를 넘어선 불경스러운 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표준 영정과 다른 얼굴이라는 비판은 동상의 역사적 정통성 자체를 흔드는 문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판은 타당한가?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국가표준 영정은 동상이 건립된 1968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표준 영정이 공식적으로 지정된 것은 동상이 세워지고 무려 5년이 지난 1973년의 일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동상을 만들 당시에는 국가가 공인한 이순신 장군의 공식 얼굴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조각가 김세중 교수가 표준영정과 다른 얼굴로 동상을 만들었다는 비판은 시간 순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표준영정이 없던 시절에 만든 동상을 나중에 생겨난 표준영정과 비교하며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1973년 이전 동상이 세워지던 그 시절에 이순신 장군의 얼굴을 담은 자료는 무엇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순신 장군의 실제 얼굴을 직접 그린 초상화는 현재까지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들, 영정들은 모두 후대의 화가들이 상상력을 바탕으로 그려낸 작품들입니다. 역사 기록 속 묘사와 당시의 시대적 감각을 바탕으로 화가 각자의 방식으로 재현해낸 것들입니다. 이것은 이순신 장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진은커녕 정밀한 사실주의 초상화의 전통이 부족했던 조선시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수많은 위인들의 얼굴이 사실상 후대의 상상화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그 얼굴들이 실은 각 시대 화가들의 예술적 해석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조각가 김세중 교수가 자신만의 이순신을 조형적으로 창조한 것은 예술적 자유의 영역입니다. 동상의 얼굴이 작가 본인을 닮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가가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얼굴, 즉 자신의 내면에서 길어올린 이미지를 작품에 투영하는 것은 예술 창작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미켈란젤로도 자신의 얼굴을 작품 속 인물에 담았고 수많은 위대한 예술가들이 자신의 흔적을 작품 안에 새겨 넣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실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얼굴이 이순신 장군의 진짜 얼굴에 가깝냐를 논하는 것은 현재의 지식과 자료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표준 영정과 다르다는 비판도, 조각가 본인 얼굴을 닮았다는 의혹도 결국 실체가 없는 기준을 들이대며 작품을 재단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다섯 번째 쟁점입니다. 이번 논란은 동상의 칼도, 갑옷도, 얼굴도 아닙니다. 동상 곁에 함께 배치된 북, 즉 독전고를 향한 비판입니다. 독전고란 전투 중 장수가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고 진격을 명령할 때 사용하던 군용 북입니다. 전쟁터에서 북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병사들에게 전진하라는 명령이었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심리적 무기였으며 장수의 의지를 전장 전체에 전달하는 통신수단이었습니다. 그만큼 독전고는 조선 수군의 전투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이순신 동상 옆에 놓인 이 독전고가 세워져 있지 않고 옆으로 눕혀져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비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북이 바로 세워져 있는 것은 전투 준비 상태, 즉 싸울 의지가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북이 눕혀져 있는 것은 전투가 끝났거나 패배한 상태, 즉 더 이상 싸우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순신 동상 옆에 눕혀진 독전고는 패전의 상징이며 이것은 앞서 제기된 오른손의 칼 논란과 맞물려 이 동상 전체가 패장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는 주장을 강화하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비판은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북이 쓰러져 있다, 전투가 끝났다, 패배했다. 언뜻 보면 논리의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 기록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실제 전투 기록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진왜란 전후 시기를 담은 기록화인 장양 공정 토시전 부호도, 광해군 시대에 편찬된 동국신속 삼강행실도, 이 그림들 속에 묘사된 조선 수군의 전투 장면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 수군이 북을 눕혀놓고 치거나 배의 구조물에 매달아 치는 모습이 실제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주 무대는 육지가 아니라 바다였습니다. 배 위였습니다.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고 전투의 충격으로 갑판이 요동치는 그 환경에서 큰 북을 세워놓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오히려 어렵습니다. 북이 쓰러지면 북채를 잡은 병사가 다칠 수 있고 북 자체가 굴러다니며 전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는 북을 눕혀놓고 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수군만의 독특한 전투 문화였으며 실제 기록화에서도 확인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독전고가 눕혀져 있다는 것을 패전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선 수군의 실제 전투 방식에 대한 이해 없이 내린 성급한 결론입니다. 눕혀진 북은 패배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순신 장군의 주 전장인 바다 위에서의 실전적인 전투 방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칼 논란, 갑옷 논란, 얼굴 논란, 그리고 이번 독전고 논란까지 이 모든 비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결론을 먼저 내세우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표면적인 근거만을 나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 기록과 당시의 시대적 맥락을 들여다보면 그 비판들은 하나같이 중요한 사실들을 빠뜨리거나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눕혀진 북은 패전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 병사들을 독려하며 싸우던 이순신 수군의 실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을 둘러싼 5가지 핵심 쟁점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오른손의 칼이 패장의 증거라는 주장, 동상의 칼이 일본도라는 주장, 갑옷이 중국식이라는 주장, 얼굴이 표준 영정과 다르고 조각가 본인을 닮았다는 주장, 그리고 독전고가 눕혀져 있어 패전을 상징한다는 주장. 5가지 비판 하나하나 들을 때는 꽤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자극적이었고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 기록 앞에서 하나씩 따져봤고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5가지 비판 중 역사적 근거를 갖춘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 동상의 고증의 한계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조선 구간의 기본 문화인 패검, 즉 칼을 허리에 차는 것이 아니라 손에 쥐고 있다는 점은 분명 고증에서 벗어난 부분입니다. 전문가들도 이 점만큼은 오류로 인정합니다. 동상의 완벽한 역사적 고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 역시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한계가 생겼는가?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동상이 세워진 1968년은 이순신 장군에 관한 정밀한 고증 자료가 극히 빈약하던 시대였습니다. 장군의 실전용 칼인 쌍용검의 실물 자료조차 발견되지 않았던 시대, 국가 표준 영정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조각가 김세준 교수는 당시 접근 가능한 가장 권위 있는 자료인 현충사의 장도와 이당 김은호 화백의 영정을 붙잡고 그 빈약한 토대 위에서 자신의 예술적 신미함과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한계였으며 동시에 그것이 그 시대 예술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은 1960년대 당시에 빈약했던 고증 자료의 한계 속에서 작가의 예술적 신미함과 상상력이 더해져 탄생한 작품입니다. 비록 일부 고증의 오류는 존재하나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울 한복판에서 굳건한 무장의 기상과 풍고를 보여준 훌륭한 예술작품이자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동상의 작은 고증 오류를 집요하게 파헤치는 동안 우리는 정작 무엇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광화문 이순신 동상은 단순한 조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을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새겨넣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수백 년 전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적선에 맞섰던 그 불굴의 정신을 청동으로 빚어 후손들에게 전달하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어떤 외세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국가 안보의 상징이었습니다. 칼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인지, 갑옷의 형태가 어느 나라 양식에 가까운지, 북이 세워져 있는지 눕혀져 있는지, 그런 것들에 매몰되어 이 동상을 헐뜯는 사이 우리는 그 청동 안에 담긴 구국의 의지와 국가 안보적 상징성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완벽한 고증의 동상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 나라가 외세 앞에서 당당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후손들이 나약해지지 않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이 나라를 위협할 때 두려움 없이 맞설 용기를 잃지 않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 뜻이 저 17m의 청동 안에 담겨 있습니다. 50년이 넘도록 그 자리에 서서 이 나라를 지켜본 장군, 칼의 길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갑옷의 형태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 정신을 기억하느냐, 있느냐입니다. 이순신은 12척으로 싸웠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나라의 안보가 위태롭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광화문에 가서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